만약에 말이죠. 1억을 맡기면 13년 뒤에 28억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투자의 신과 같던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스스로 버립니다. 불과 46. 지금 현재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남자가 돈 버는 일을 그만둔 거죠. 월가 전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단 한 줄. 주식과는 아무 상관없는 숫자 하나였어요. 오늘은 요즘같이 아수라 같은 시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숫자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하죠. 무서워서 계좌를 아예 안 여는 사람, 불안해서 하루에 12번씩 여는 사람. 코스피가 사상 최고 9114를 찍은 게 바로 지난 6월인데 지금은 그 4분의 1이 통째로 사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남자 얘기가 남의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대략 1억을 28억으로 만드는 게 보통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률 그 자체보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건요. 그 수익을 낸 시절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이었고요. 미국 시장이 딱 하루 만에 22.6% 증발해버린 뉴욕 증시 사상 최악의 하루로 기록된 바로 그날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한 달 넘게 계속 폭락으로 사이드카 걸리면서 하루씩 폭락해온 그 낙폭을요. 하루에 다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옥을 그대로 통과하고도 이 사람의 13년 성적표는 연평균 29.2%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워렌 버핏의 평생 연평균 수익률이 20% 안팎이거든요. 그 버핏보다 해마다 10% 가까이 높은 속도로 13년을 쉬지 않고 달린 거죠. 33세 우리 돈 약 260억 원짜리 펀드를 맡았어요. 이게 당시 월가 기준에서는 완전히 초소형 무명 펀드였습니다. 그 펀드를 딱 13년 만에 14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짜리 세계 최대 펀드로 키웠습니다. 운용하는 돈이 660배가 된 거예요. 무려 미국인 100명 중 1명이 이 펀드에 돈을 넣었다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국민 펀드였던 거죠. 월가는 이 사람을 지금도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그리고 이 남자가 은퇴 직전에 남긴 책이 오늘 제가 인사이트를 가져온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이 책 전문가용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장 보는 보통 사람이 월가를 이기는 법, 그걸 적어놓은 설명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부 넘게 팔린 이유가 첫 장의 이 도발 때문이라고들 하죠. 프로 중에 프로가 쓴 책인데 프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월가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건 피터 린치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위로가 아니라요. 완전히 철저히 계산이라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파티에서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한다? 사라. 린치가 시장의 온도를 재는 방법 중 제일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뭐 복잡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칵테일 파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봤어요. 1단계. 다들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스케일링 얘기를 하죠. 주식이 치석보다 재미없어진 시기. 린치는 이때가 정확히 바닥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차트보다 정직했던 겁니다. 2단계. 몇 마디 섞어주긴 하는데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시장이 한 15% 올라 있을 때죠. 3단계. 이제는 저녁 내내 사람들이 린치를 둘러싸고 무슨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시장이 30%쯤 올라 다들 계좌 자랑이 하고 싶어질 때예요. 그리고 4단계. 이번엔 사람들이 거꾸로 린치에게 종목을 추천합니다. 치과 의사까지 종목을 찍어줘요. 그렇게 추천받은 종목이 다음날 신문에 올랐다고 나오면 린치는 이제 조용히 팔 준비를 했다고 하죠. 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지수가 9,000을 넘기던 지난 6월만 해도 단톡방마다 진짜 종목 얘기로 시끄러웠잖아요.
주식 근처에도 안 가던 분들까지 계좌도 만들었고요. 돌이켜보면요. 옆자리 동료까지 종목을 찍어주던 그때가 바로 이 4단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파는 사람은 많은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조용히 증권사 어플을 지우고 있고요. 린치의 칵테일 파티로 치면 아무도 펀드 매니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식에 주자도 안 나오는 요즘 모임은 몇 단계처럼 보이시나요?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피터 린치도 시장 예측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다만 그는 다들 조용해진 시장에서 혼자 바빠지는 쪽이었습니다. 월가를 이긴 정보, 마트 진열대에 있었다. 1970년대 초 보스턴의 어느 마트입니다. 린치의 아내 캐롤린이 장을 보다가 스타킹 하나를 집어들어요. 브랜드는 레그스. 마트 계산대 옆 플라스틱 통에 놓여있던 스타킹입니다. 집에 온 캐롤린이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이거 물건이야. 백화점까지 갈 필요가 없고 품질은 좋고 게다가 몇 주에 한 번씩 또 사게 된다는 거예요. 린치가 평생 받아본 종목 브리핑 중 최고의 브리핑이었던 셈이죠. 남편은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파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월가는 넥타이를 맨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스타킹이 어느 진열대에서 팔리는지 아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여성들이 백화점은 어쩌다 한번 가지만 마트는 매주 갑니다. 정보의 신선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킹을 마트 계산대 옆에 올려놓는 순간 이 회사는 유통의 급소를 차지하고 있던 거였어요. 린치는 레그스를 만든 회사 주식을 담았고 이 주식은 6배가 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수백 명이 놓친, 아니 정확히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종목을 마트 장바구니에서 찾아낸 거예요. 막 엄청난 분석 자료와 수치, 어려운 금융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리서치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스타킹을 내놓자 린치가 마트를 돌면서 경쟁사 제품을 65켤레나 사왔다고 하죠. 그걸 회사 동료들한테 나눠주고 직접 신어보게 했습니다. 품질에서 안 진다는 확인이 끝나자 린치는 그 스타킹 회사 주식을 안 팔고 더 버텼고요. 세계 1등 펀드 운용사의 리서치가요. 마트에서 산 스타킹 65켤레를 신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던킨 도넛도 비슷했어요. 커피가 맛있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 주식으로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어렵게 캐낸 정보가 아니라 매일 지나치던 정보였다는 게 포인트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벌었던 거죠. 린치가 책에 적어둔 완벽한 주식의 조건은 더 웃깁니다. 이름이 따분할 것, 하는 일이 지루할 것, 심지어 조금 혐오스러우면 더 좋다. 장의사, 폐기물 처리, 병뚜껑 만드는 회사. 아무도 술자리에서 자랑하지 않는 회사가 조용히 큰 돈을 벌어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린치가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새 냉장고를 고를 때 들이는 시간과 정성만큼만 주식을 고를 때도 들여라. 이 말을 뒤집어 들으면 좀 살벌해요. 우리는 냉장고 색깔 고민은 몇 주를 하면서 전 재산이 걸린 주식은 1분 안에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월가 전문가들은 이런 주식을 못 담을까요? 피터 린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월가에 분명히 또 있었을 거잖아요? 지구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놨다는 곳이니까요. 린치가 책에서 폭로하는 이유가 걸작입니다. 전문가가 이름 없는 스타킹 회사를 샀다가 떨어지면 위원회에 불려가고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IBM 같은 유명한 주식을 샀다가 떨어지면 IBM이 문제네 하고 다들 넘어간다. 고객의 돈을 IBM에 넣어서 날리면 당신은 절대 잘리지 않는다. 네, 월가는 기업의 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결과를 알죠. 그런데 린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마트 계산대에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분기, 그러니까 3개월씩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트 진열 때는요. 월가가 그놈의 체면 때문에 못 들어오는 우리만의 코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린치가 재미를 본 종목 상당수가 이런 생활 반경 내에서 나왔어요. 아내가 찾아낸 스타킹, 출근길에 먹어본 타코, 고속도로 옆에 모텔 체인점까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피터 린치가 이 방법으로 전부 다 성공한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고백합니다. 은퇴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린치는
딸이 아이팟을 사는 것을 봅니다. 애플이 그 조그만 기계 하나로 얼마를 남기는지도 들었죠. 그런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샀고 애플은 그 뒤로 수십 배가 됐죠. 훗날 린치는 강연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며 탄식합니다. 애플은 어려운 회사도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 겁니까? 월가 전설의 실수담인데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죠. 그래, 월가의 전설도 저렇게 실수한다는데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네, 보는 것까지는 사실 아무나 다 합니다. 차이는요, 본 다음에 파고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예요. 폭락을 피하려다 잃은 돈이 폭락으로 잃은 돈보다 많다. 네, 지금 장세의 정면으로 꽂히는 문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다 잃은 돈이 조정 그 자체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질까봐 미리 팔았는데 시장이 막 더 오르고 바닥을 기다리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고 그리고 또 다 오른 다음에야 다시 들어가는 것. 폭락이 아니라 폭락을 마치려던 그 시도가 계좌를 갉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린치가 미국 시장 100년치를 세어봤더니요. 10%가 넘는 하락이 53번이었어요. 100년에 53번이었으니까 대략 2년에 한 번 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폭락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날씨였던 거죠. 그 53번 중 15번은 무려 25%가 넘는 엄청난 폭락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그때마다 전부 회복하고 새 고점을 갈아치웠단 말이죠. 여기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락은 아무도 못 막는다. 폭락에 놀라 좋은 회사를 내던지는 것도 스스로 못 막는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하기에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1년 내내 시작을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내가 들어가기에 완벽한 날도 영원히 안 옵니다. 폭락장에서 우리가 하는 혼잣말들 있죠. 린치는 책에 이걸 박제해놨어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냐. 진짜 그럼 멸망이다, 멸망. 린치의 대답은 짧죠. 떨어져요. 얼마든지 더 떨어집니다. 겨우 주당 3달러짜리인데 잃어봤자 얼마나 잃겠어. 3달러짜리가 0원이 되면 그것도 원금 전부를 잃는 거죠. 본전만 오면 그때 팔아야지. 시장은 본전 가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격은 영영 안 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결국 맞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폭락 뉴스가 사흘만 이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아서 손가락이 먼저 매도 버튼 위에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1987년 그 블랙 먼데이 때 린치는 하필 아일랜드로 여행을 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펀드가 조 단위로 쪼그라드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훗날 그가 후회한 건 폭락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소란에 흔들렸던 자기 자신이었다고 해요. 그 경험까지 눌러 담아서 린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우리 몸속 장기는 두뇌가 아니라 위장이다. 이 위장을 실전에서 보여준 게 크라이슬러였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이 자동차 회사가 망한다는 건 거의 상식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대출 보증까지 서줘가며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린치는 그 공포 한복판에서 회사를 뜯어봤습니다. 버틸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막 준비 중이던 신형 미니밴은 팔릴 물건인지, 망한다는 소문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근거를 그저 제3자 입장에서 찾아본 겁니다. 계산이 끝나자 린치는 크라이슬러를 담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담았어요. 6달러였던 이 주식은 그 뒤로 16배가 됩니다. 남들이 소문에 쫄아서 손절하고 있을 때 그는 계산을 했고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두뇌가 아니라 그냥 위장으로 버텼던 거예요. 심루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만든다. 피터 린치는 특히 투자와 관련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말들 중에 지금도 월가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템베거, 우리말로 심루타. 야구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10배 오르는 종목을 뜻합니다. 평생 이론 종목 한두 개면 나머지 실수를 전부 덮고도 남는다는 게 린치의 계산이었거든요. 그의 인생 첫 심루타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화물 항공사 주식을 한 주에 7달러씩 100주 삽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화물을 배 대신 비행기로 나르는 시대가 온다. 이 한 줄짜리 생각으로 고른 플라잉 타이거라는 회사였는데요. 베트남 전후로 항공 화물 수요가 터지면서 이 주식이 80달러까지 올라요. 20살 캐디는 이 한 종목으로 와튼 MBA에 다닐 학비를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터 린치가 여기서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물을 배 대신 비행기로 나르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측한 것도 아니고요. 화물 전문 항공사 중 플라잉 타이거라는 회사를 고른 눈도 아닙니다. 7달러가 80달러가 되는 동안 몇 년을 안 팔고 쥐고 있었다는 것. 산 걸 잊은 게 아니라 오를 이유를 계속 확인하면서요. 심루타의 50%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마젤란 펀드의 전설적인 종목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터져서 10배가 된 게 아니라 몇 년씩 실적이 쌓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죠. 조금 오른 주식은 얼른 팔아서 이익을 딱 챙기고 물린 주식은 이제 본전 올 때까지 하염없이 들고 가고요. 린치는 그런 방식에 대해 뼈를 때립니다. 꽃을 뽑아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다. 그 물린 종목 왜 갖고 있느냐 물으면 대답은 하나잖아요. 손절할 순 없으니까. 린치의 원칙은 정반대였습니다. 샀던 이유가 살아있으면 쥐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팔고 매도 버튼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에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아무거나 쥐고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린치는 말합니다. 조사 없이 주식을 사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1. 아는 회사를 2. 조사한 다음 3. 오래 쥔다. 이 세 가지가 린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은 좋은 회사를 쥔 사람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죠. 시간은 내 편이라던 이 사람이 정작 자기 시간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합니다. 수천 개의 종목 코드를 외운 남자가 기억하지 못한 것. 1990년 피터 린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사무실,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했고 본인 입으로 엿새를 일해도 모자랐다고 했죠. 1년에 찾아다니는 회사만 500곳, 주말은 보고서 더미에 다 바쳤습니다. 회사 이름만 대면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머리. 그 머릿속에는 종목 코드 수천 개가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딸 셋의 생일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딸들의 운동회와 발표회를 놓쳤고 저녁 식탁에서 자신의 빈자리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됐죠. 가족 휴가를 가서도 그 지역 상장 회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성공의 대가라고 하기엔 엄청난 이자가 소리 없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이 지독한 일 중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40년 전 골프장까지 되감아야 보입니다. 보스턴 근교의 골프장. 어른들의 가방을 메는 이제 막 11살이 된 캐디 소년이 있습니다. 11살인데 벌써 왜 일을 했을까요? 작년 소년이 딱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야구 글러브를 사달라고 조를 나이에 소년은 집에 돈을 보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갔고 소년은 여름마다 어른들의 골프 가방을 맸죠. 18홀을 도는 동안 어른들의 돈 얘기는 그 소년의 학교 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매던 가방의 주인이 하필 피델리티라는 투자회사의 사장이었거든요. 조지 설리번. 페어웨이를 걷는 동안 어깨너머로 주식을 익혔고 사장은 이 야무진 캐디를 눈여겨봤죠. 대학생이 된 캐디가 피델리티 인턴에 지원했을 때 경쟁자는 75명, TO는 딱 3명이었습니다. 사장의 가방을 맸던 캐디는 그 셋 안에 들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정식 애널리스트로 돌아왔고 33세 마침내 전설이 될 마젤란 펀드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1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의 골프장 페어웨이에서 시작된 길이었죠. 캐디 소년에서 세계 최고까지.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한번 보시죠. 46이라는 숫자. 1990년 봄, 린치가 이제 은퇴하겠다고 발표하던 기자회견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의 지휘자가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겠다니 월가가 발칵 뒤집혔죠. 왜 그만두냐는 질문에 린치가 대답하죠. 저의 아버지는 46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46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46이면 우리로 치면 한창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세계 1등이 자기 인생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겁니다. 그가 밝힌 은퇴 사유는 단 하나. 아내와 세 딸 곁에 있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린치는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놓친 주식에는 언제든 다음 기회가 옵니다. 애플을 놓쳐도 다음 심루타가 와요. 그런데 딸의 10살은 2번 오지 않습니다. 발표를 마친 린치는 정말로 은퇴했고요. 그 뒤로 어떤 펀드도 다시 맞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29.2%의 남자가 마지막에 매수한 종목은 주식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종목마다 딱 2분.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린치가 책에서 권하는 습관인데요. 린치는 이걸 2분 스피치라고 불렀어요.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서요. 내가 이 회사를 왜 갖고 있는지 2분 동안 소리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뭘 팔아서 돈을 벌고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건지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기준을 더 낮춰도 됩니다. 린치는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연필로 그리면서 설명할 수 없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마라. 초등학생도 이해시킬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회사, 즉 설명이 되는 회사,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설명이 되면요, 폭락장은 이제 그 회사를 싸게 담을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설명이 막히면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던 건 주식이 아니라 불안이었던 거죠. 모든 종목에 대해 2분 스피치 또는 연필 써가며 설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지금 제일 크게 물려있는 종목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2분을 종목마다 반복하면요. 이제 계좌에는 여러분이 되게 잘하는 회사만 남게 되거든요.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시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660배를 만든 재료도 별게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출근길에서, 저녁 식탁에서 주운 단서를 남들보다 한 발만 더 파고든 것. 린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마트에서, 회사에서, 퇴근길에서 월가보다 훨씬 먼저 다음 스타킹 회사를 지나치고 있다는 거죠. 폭락이 두려운 사람과 폭락이 반가운 사람의 차이는 어쩌면 그 2분이 전부이지 않을까요? 린치의 이 말,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왜 가지고 있는지 알라. 그 뒤로 36년, 월가에는 아직 두 번째 린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일수록요, 패닉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서평 같은 거 왔을 때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책은 잘 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디세이 내용을 갖다 우리 저자는 충실하게 전부 다 옮기고 있으면서도요.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녹여서 한 부분이 과하지가 않아요. 딱 적당한 풍미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저자한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3000년 전 고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선택한 오디세이아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책이 뭐가 있으니까 놀란 감독이 고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렇게 갖는 걸 거란 말이죠. 이 오디세이의 세계관과 담고 있는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주실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이시죠. 최명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와이 대저택에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3000년 전 고전
장면을 선택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이야기에 이렇게 했을까? 이제 저도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태경 작가의 오디세이아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해서 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완전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가장 심플한 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오디세우스를 보면요, 본인은 이제 세이렌 앞에서 세이렌의 노래를 이렇게 네. 들으면 이제 모두가 다 정신을 놓고 완전 홀린 듯이 거기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를 나는 흔들릴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나는 안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무조건 흔들리니까 흔들리기 전에 묶어놔야겠다 나를. 네. 이거를 했잖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께서. 일단 세일에는 여기에서는 욕망을 상징해요. 욕망. 그런데 욕망은 뭔가 하면은 결핍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욕망은 충동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세일에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이 사람의 욕망이 충동에서 나오는 경우는 그게 만약에 세이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욕망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진짜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 이용할 거고요. 이 사람의 욕망이 엄청나게 많은 금강을 갖다 캐서 돈을 버는 거다. 그럼 세일에는 속삭일 거예요. 이 섬에는 금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일에는 우리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갖다 의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럴 수도 있지요. 결핍. 어렸을 때 남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나는 못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는 또 결핍에 의한 욕망을 갖다 세일렌이 충족시켜 주는 거지요. 우리 오디세이가 자기를 이렇게 묶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우울증이 있든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엔 또 얘기하세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제 의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묶는다는 거는 자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산다고 착각하잖아요. 네. 다 자유의지도 쪼개고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내가 닥치게 되면은 결국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 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고요. 네. 어떤 분은 아우 난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 그러면 당분간 3년간은 절대로 이성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나는 수중에 돈이 있으면 다 써.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 용돈 빼고 다 배우잖아.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오디세이와 같은 전략이지요. 그럼 이 오디세우스는 멘탈이 강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멘탈이 약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무지무지 멘탈이 강한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번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분이 음주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음주를 안 해야 돼요. 그렇네요. 음주를 하는 한 언젠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그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욕망 자체를 갖다 꺼버리고 나는 술이 들어오면은 자동기계야. 술을 여기까지 마시게 돼. 술을 계속 며칠 마시게 되면 나는 음주운전은 자동이야. 그거를 인정하고 그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이지요. 우와, 완전히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이렌의 노래가 음주운전이라고 친다면 네.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취하고 음주운전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아예 술을 못 마시게 네. 날 묶어놓는 행위가 아예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겠다라는 그거네요. 네. 원장님, 이 뭐 책에서 저자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거는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네. 저는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작 뉴턴을 예로 드는데요. 네. 뉴턴이 뭐 세기의 뭐 천재였고 물리학 뭐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단 네.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벌었어요. 잘 벌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전 재산 벌었던 돈의 한 3배를 다 날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턴은 만유인력이랑 물리학은 잘 알았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이거를 몰랐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딱 생각하면 뉴턴이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뉴턴을 이해해줘야 돼요. 만약에 뉴턴이 평생 주식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면 그렇지만요. 뉴턴이 연금술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네. 연금술을 왜 연구했냐? 금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연구했어요. 큰 돈이 되지 않는 물리학 이론가 엄청 많이 돈이 될 수 있는 연금술자 연금술을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돈 버는 걸 무지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교수 생활하다가 연금술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럼 뭐로 돈을 벌까 하다가 맞아. 그러면은 금화를 주조하는 거로 돈을 벌어야 되겠어. 주조는 어디서 하지? 조폐청에서 하네. 그래가지고 조폐청에 들어가요. 네.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일 안 하는 우리를 따지면 감사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조폐국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뉴턴이 조폐청에서 받는 월급이랑 그런 다음에 진짜 똑똑해 갖고요. 주화를 발행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래서 뉴턴은 한 해 수입이 보통 땅에서 들어오게 되는 지대 빼고 2,000파운드가 넘었대요. 그 당시에 2,000파운드. 네, 그래서 사실 뉴턴이 처음에 딱 2,000파운드에서 손 빼고 나온 이유가요. 1년 연봉 벌었으니까 손 빼고 나온 거예요. 그 뉴턴이 결국 무너진 지점이 주식 팔고 나서 그 승부욕 강한 사람이 누구 더 벌었다. 누구는 지금 그거 뭐 엄청 더 벌었다. 너 팔고 나서 이 얘기 듣고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소위 포모가 와서 무너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뉴턴이 억울했던 이유는 거의 이 상품을 제일 처음 하는 초기 투자자였어요. 자기가 발견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그거로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이 싫어하는 건 뭐냐? 바보란 소리 듣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뉴턴의 포인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바보가 되는 순간 자기는 격발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른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뉴턴은. 뉴턴이 모르는 포인트, 휴브리스였던 거예요. 자만과 오만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본인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오디세우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집으로 못 가고 이 책에 보면 이제 포세이돈의 벌 일종의 복수로 인해서 망망대해에서 10년을 떠돌게 되잖아요. 그 오만함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진료실에서도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 아마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뉴턴은 한번 그 주식으로 자기가 초반에 남들 모르는 주식을 착 발견해내 가지고 2배로 무려 2배로 벌고 큰 돈을 벌고 나서 이겼죠. 한 번 이겼는데 두 번째 결국 무너졌잖아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한 번 위기를 넘긴 사람이 두 번째 더 크게 무너지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셨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해요. 왕창 망하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 마지막에 뭐로 넘어가냐 하면은요, 복권으로 넘어가요. 복권. 그래서 나중엔요, 주식으로 망한 돈보다 복권에 쏟아부은 돈이 더 많은 분을 봤어요. 와. 처음에는 작전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망하게 됐을 때 이게 차라리 내 돈으로 망하면은 그냥 다들 거기에서 손 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내 몰래 전세보증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가와요. 전세보증금을 다시 채워넣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죄인으로 살거나 이혼을 해야 될 정도의 지경인 거죠. 전세보증금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물로 넘어가세요. 한 방으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 거를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버려야 되는데 넘어간 거를 복구하고자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전쟁을 벌이잖아요. 보통은 2차 전쟁에서 더 크게 무너지게 되죠.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의지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다. 흔들릴 줄 뻔히 아니까 흔들리기 전에 손을 써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주식 투자 때문에 원장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많잖아요. 뭔가 이거 실용적인 일상에서 정말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평생 사랑하고 이혼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요.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쪽은 계속 투자하거든요. 어. 반쪽은 안 해요. 그럼 계속 재산 계속 증여하면 돼요. 내 돈이 있으면 하니까. 네. 내 돈이 없으면 돼요. 아, 내 돈이 없으면 된다. 네, 내 돈이 없으면 되니까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고 믿을 수 아, 있으면요. 배우자한테 다 돈 돌려라. 네, 배우자한테 계속 네. 돈을 돌리고 나는 남는 돈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은 계속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배우자는 내가 성격 뻔히 알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거 무지무지 좋은데 한 번만 당신 돈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돼 할 사람이거든요. 이제 배우자를 써먹을 수 있지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홀랑홀랑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항상 홀랑홀랑 내가 다 까먹었다 가정하잖아요. 네. 그분은 보장형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아, 차라리. 네, 예. 왜냐하면은 보장형 보험은 못 까먹는 게요. 까먹으면은 너무너무 뱉어내야 되는 돈이 많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거기로 들어가면요, 난 쓸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게 돼요. 네,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부동산은 네. 부자에게 필수 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에게 필수악이다. 부동산은 무슨 뜻인가요? 안 움직여서 부동산이에요. 유동자산, 움직이니까 유동자산이에요. 움직이는 거는 물이나 모래와 같아요. 네. 아무리 손을 대고 있어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그릇에 담아야지요. 네. 그 그릇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왜 결국은 남게 되느냐? 왜냐하면은 홀라당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고 싶어도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도 옮겨야 되고요. 옮겨야 될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뭐냐? 뭐가 됐든지 부동산을 해놓잖아요. 그 부동산 값이 아무리 반토막이 난다 하든 주식이나 선물이나 그 위험자산으로 다 날리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동산이 되고요.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요새는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이지만요. 그렇죠. 대출 얻어 하잖아요. 투자하는 분 중은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겁이 없는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겁이 많은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은행빚을 못 갚는 거를 갖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빚 갚느라고 투자 액수가 줄어요. 강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 정말 이번에도 우문의 현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뉴턴처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는가를 모를 경우에 오디세우스처럼 나를 미리 묶어둘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실용적인 일상에서 나의 배우자를 밧줄로 사용하는 네. 거죠. 나의 제어기로, 억제기로 네. 나를 억제할 수 있는 네. 그걸로. 그래서 돈을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다 이렇게 맡김으로써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익숙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신화라는 건 결국 후세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맞아요. 예, 지어낸 건데 이 신화가 정말 역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서 굉장한 인사이트들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한단 말이죠. 저 최근에 놀랐던 게 이 놀란 감독이 이거를 딱 영화로 내놓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 AI로 사람 한 명도 안 쓰고 한번 제대로 진짜 실제 원전에 완벽하게 충실한 오디세이 영화를 AI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신화에는 정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신화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고 열광하고 또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네. 사실은 이 신화에는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본성에 우리한테 어필하는 점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신화도 다 경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는요, 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 로마와 관계가 되는 더 많은 신화 중에 경쟁에서 대부분 도태되고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봐왔던 거기 때문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남았고 그래서 내용이 좋은 거군요 또. 네. 허접한 건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화에 기원을 놓고 보면 아마 수만 년 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화에는 공통점이, 다뤄야 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1. 창조가 있어야 신화예요. 그렇죠. 그 신화 체계의 완성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어가 담아야 돼요. 모든 신화 체계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죽음을 다 다뤄야 돼요. 창조와
죽음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인간 본성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수만 년 전에 요만하게 시작된 게 이렇게 살이 붙으면서 또 살이 붙은 거에서 아닌 거는 재해지게 되면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보석으로 따지면요, 깎여서 제일 완벽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통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그 진화론 같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만 살아남았다. 저는 이 오디세이와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의 내용을 보다가 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 이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고 나니까 인간의 본능인 그 오만함이 이제 발동을 한 거죠. 아니, 이런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저 괴물을 물리친 주인공이 그냥 역사에 아무도 아니다로 남는다는 건 너무 아쉬운 거고, 그게 나임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덕분에 이 괴물의 아버지가 포세이돈이었고, 네. 그래서 포세이돈의 그 복수로 인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 없어져 버려서 10년을 떠돌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 뭐 알코올이 됐든 도박이 됐든 이런 꽂히는 유혹의 카테고리가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거를 똑같은 걸로 계속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내원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패턴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한 유혹은 뭐였냐, 명성이었어요. 명성.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벅찬 흥분이 되다가 보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디세우스가 그 승리감을 갖다 본인이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소리를 갖다 지르게 된 거고, 소리를 지르다가 보니까 나 누구누구야 하고 이제 소리를 네. 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닥치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매번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동업자가 됐던 부하 직원이 됐던 누군가에 대해서 동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해요. 동업을 하는데 네, 승부욕을 갖다 해서 그거를 밝혀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결국은 남의 일을 내 일로 둔갑시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디세우스와 비슷한 형태의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지나친 승부욕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를 이긴 다음에 이기고 싶어서 그 욕망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커다란 판을 갖다 망치는 분들이 계시지요. 내가 무너지는 부분이 어딘가, 나의 사이렌은 무엇인가, 이걸 모르는 분들이 사실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혹시 스스로 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일단 결혼하셨잖아요. 네.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이 귀담아 들었고 다 진짜다 하면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다 얘기해줘요. 듣고 있으면 화는 나지만요. 또 반대예요.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부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에 귀담으면 다 그게 맞아요.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 있거든요. 네. 이제 자식도 한 40 되고 부모가 한 70 됐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했는데 부모가 기분 나쁜 얘기 있잖아요. 엄마, 세상은 그렇지 않아. 요새 안 그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봐도 듣기 싫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나의 뭔가 약점에 해당되는 거, 나의 포인트를 우리는 맨날 들으면서 살아요. 다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귀를 닫을 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오디세우스가 클롭스를 이기고 나서 이게 바로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외친 이 심리하고 SNS에 중독되게 되는 그런 심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비슷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인이나 예능인 분들이 있는데 큰 집 사면 집들이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지요. 그렇죠. 나온 다음에 그거 어떻게 샀는지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방송에 나오고 나면은 꼭 남들이 그거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샀다고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SNS에서 뭔가 과도하게 자랑을 하고 이게 내가 한 거야, 내 이름이야 하다가 되는 거나 우리는 이제 비슷한 일이 되지요. 또 SNS에 자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도 굉장히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해요라고 자랑하면은 다들 이제 그다음에 그러지요. 뭔 돈으로 그걸 하셨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좋은 걸 갖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성공하고 있다는 거를 갖다 자랑하고 싶은데 뒤통수를 맞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디세우스나 요새의 SNS나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혼란스러운 급격한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책을 읽은 소감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뷰를 보진 않았지만요. 네, 제 추측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오디세이를 한 이유는 결국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삶은 하나하나 영화 하나하나가 모험이었겠지요. 네, 영화 하나하나에는 또 유혹이 있었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 있었겠지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왠지 오디세이의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저한테 가장 커다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승의 대목이 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아가멤논의 자식은 아가멤논이 걱정할 만하게 됐지요. 아가멤논은 우리 저자님도 써줬지만 네. 아가멤논이 집에 가니까 아가멤논의 부인은 다른 정부랑 살림을 차린 후거든요. 아하, 아주 둘이서 가뿐하게 아가멤논을 죽이지요. 아, 대비극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아들을 걱정할 만했고요. 네, 아킬레우스도 별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네, 아킬레우스가 죽은 다음에 아킬레우스의 아들은 광분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아들은 어린 왕가의 자식부터 진짜 트로이에서 잔인한 학살을 해요. 아,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용맹한 사람들도 결국은 죽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 그게 전 하나 기억에 남았고요. 네, 또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 오디세우스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커다란 거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계되어 있는 희곡 중에서 오디세우스는 묘하게 우리한테 순수한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오디세우스한테 이 모든 과정은 괴로움의 과정이기도 했지만요. 순간순간 기지와 재치를 발휘해야 됐고 어떤 때는 쾌락이 있고 결국은 인생에 즐거움과 고통이 같이 있었던 거지요. 저는 오디세우스가 과연 짠 하고 1년 만에 와서 살았다 한들 이 엄청난 휘몰아치는 삶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고통받고 계시고 엄청나게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때때로 그 고통 중에서도 작은 행복을 누리시고요.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죽을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내 침대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있을 곳은 그 좁은 묘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디세우스에 못지않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질러대면서 모험하시면서 사십시오. 어차피 끝은 다 같기 때문에 화끈하게 평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그러다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뭐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가 됐든 투자가 됐든 부업이 됐든 여기에서 계속 넘어지고 여기서 안 된다. 뭔가 오디세우스가 바다에 갇혀버린 것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못 가고 뭔가 내가 지금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자,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길이 달라요 매번. 자, 요 자리에요. 네, 처음에 나는 요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망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망하기도 해요. 아, 첫 번째,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인 것 같지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망한 게 아니에요. 네, 매번 길이 다르게 망했고요. 언젠가는 나한테 맞는 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지요. 우리는 항상 반복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운동하잖아요. 매일 똑같이 근육을 키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강도가 넘어서잖아요. 안 네. 되던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어져가는 한은요, 우리는 똑같은 길로 돌아오는 법이 없고요. 내가 만약에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잊지 않고 매번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강해지고자 하는 신념을 잃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실패라는 것 같지만 그 실패는 내가 강해지기 위한 반복 동작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매번 똑같은 자리로 왔지만 다른 길을 가면서 좀 더 많은 거를 알게 되고 좀 더 많은 걸 탐색하게 되고 좀 더 많은 배포가 있게 되면서 어느 순간 나는 여태까지와 다른 완전히 다른 자리로 다른 어떤 궤도로 나는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바는 이 책을 읽고 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아이맥스로 보는 거하고 그냥 맷 데이먼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다, 아이맥스다 라고 하고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겠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본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이걸 읽고 가면 그 거인들이 어느 순간 맞아요. 내 인생의 며칠, 내 인생의 1시간, 내 인생의 1년이라는 그런 내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괴물로도 보이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러 오는 괴물로도 보이고, 나를 또 주저앉히러 오는 괴물들로도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 영화는 정말 2번, 3번 뭐 보면 볼수록 이렇게 완전 다른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저도 서평 같은 거 왔을 때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책은 잘 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디세이 내용을 갖다 우리 저자는 충실하게 전부 다 옮기고 있으면서도요,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녹여서 한 부분이 과하지가 않아요. 딱 적당한 풍미를 갖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굉장히 저는 여기에서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저자한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가게 되시잖아요. 단지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해안을 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는 사실 이 책의 오디세이아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 책 내용의 굉장히 일부분만 저희가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과 저의 대화에 대해서 좀 더 나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신다면 책을 한번 읽고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